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가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이죠. 뉴스픽은 두 명의 기자가 진행을 합니다. 한 명은 한동희 기자, 또 한 명은 김동현 기자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사람이 있죠. 한동희 기자, 옛날부터 처음부터 계속 같이 했던 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얼마나 안정적으로 재밌게 잘해줄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슈 봅니다. 드디어 마스크를 벗는군요. 우리가 네, 언제부터 벗습니까? 다음 주부터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고 있고요. 야외에서 말하는 거죠. 네,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고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는 지금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거리 두기 완화가 완전히 해제된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이어지고 있고 중증화율과 사망률도 안정적이다. 그래서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집회나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밀집 시설은 예외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은 지금 현재 실외 확진은 0.1%에서 10% 정도로 실내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고 그렇죠.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벗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자율에 맡기고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치우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또 야외에서 마스크 안 착용해도 좀 위험이 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저도 사실 옛날에 그랬어요. 뭐 실내에 있을 때는 공기가 이제 그 안에서만 순환하니까 네. 위험하지만 야외에는 사실 다 퍼져 나가는데 힘들게 마스크를 꼭 써야 됐나 이랬는데 드디어 벗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사람도 있어요. 마스크 쓰면 예뻐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마스크라 그러는데. 정부에서 마스크 의무 해제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써도 되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마스크 쓰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쓰고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통령 인수위원장이 원래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해제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5월 하순 정도의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빨리 한 달 정도 빨리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 위원장이 이 부분 관련해서 현 정부의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인데 네. 정부는 이게 현재 마스크를 벗지 않을 근거나 명분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네. 오히려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정치 방향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에 시작이 됐고요. 다음 달 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게 되면 566일, 와, 거의 2년입니다, 2년. 566일 만에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일부 해제되는 셈입니다. 물론 실내 마스크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면 업무 보시는 그런 은행 직원들 이런 분들은 마스크 해도 써야 돼서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 그분들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죠. 이거는 조금 되게 특이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 검찰청법 개정안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게 과연 국민투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논의가 좀 있습니다만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네.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선관위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2016년부터 헌법 불합치 때문에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당신들이 2018년도에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랬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선관위는 모르는 사람들이 한 말이 다 우리 입법 보완 추진해서 제대로 할 거다 이러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네. 선관위가 국민투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부분에 대해서 네.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인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국민투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자충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준석 대표도 이제 최고위를 마친 뒤에 네. 인수인 측과 소통을 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게 있으면 재외국민 부분에 대해서 즉각 개정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성일종 당 정책위 의장도 국회가 보완 입법을 했어야 되는데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국민투표법 개정 시사를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은 이 개정의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붙이려면 국가 안위의 중대한 안건이어야 된다. 근데 이제 검찰 뭐하고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우리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거냐, 그러니까 중대한 건 맞는데 안위와 관련된 중대한 거냐, 이런 논의가 하나가 있고,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이 갑작스럽게 국민투표 붙이자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가, 원내대표가 나 들은 바 없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또 다시 그리고 난 다음에 선관에서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왜 안 된다 그러냐, 니네 이상하다 이러면서 지금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윤석열 예. 당선인의 스타일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지금 검토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헌법 불합치 결정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때 재외국민 예, 맞습니다. 투표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현재 상태로. 근데 그걸 2018년도에 개헌하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이거 빨리 법 개정합시다라고 했더니 그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싫다 그래가지고 안 된 거였거든요. 네. 이런 걸 우리가 자승자박이라고 그랬는데 인지어사는 또 갑자기 된다 그러니까 황당무계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자,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14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2016년까지 2014년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까지 법 개정하라고 했는데 안 해서 2016년부터 7년째 효력이 지금 상실되어 있는 상태죠. 게다가 이게 다 괜찮다 하더라도 3주 동안 공고해야 되는 게 있어요. 18일 전까지 예, 국민투표가 그렇습니다. 실시되려면. 근데 그게 지금 타이밍이 6월 1일에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5월 중순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예. 가능합니까? 이게 취임과 동시에 해야 된다라는 어제 토론회가 있었는데 취임과 동시에 해야 된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취임과 동시에 하게 되면은 민생 현안과 동떨어진 사안이고 그렇죠. 검찰 관련 사안인데 검찰 편에 서서 국민들에게 투표를 묻힌다. 이게 사실상 0.73%포인트 차이로 대선에 승리를 했는데 네. 윤 당선자에게는 사실상 재신임 투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치, 사실상 재신임이 될 수도 예. 있는 거다.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하는 용산 이전 문제나 붙여라 막 이러면서 또 얘기가 좀 있던데, 윤 당선자 쪽에서는 여기를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6.1 지방선거 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있는데, 지금 윤 당선인이 당선인 신분으로 자꾸 지방 다니시면서 6.1 지방선거에 나오는 국민의힘 후보들 예. 지금 사실 선거운동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상 비난도 지지하고 있잖아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당선되시기 전이니까 몸을 좀 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겠죠. 뭐 되든 안 되든 윤 당선자에게는 사실상의 재신임 투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봅니다. 이것도 뒤통수 맞았다. 이 어제 네. 오늘 하루 종일 나온 얘기였어요. 네. 예, 무슨 얘기예요? 코로나 손실보상 관련 얘기죠? 네, 인수위원회가 어제 코로나19 누적 손실액을 54조 원으로 추산을 했고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겠다라는 네.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선 과정에서 600만 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 왔었던 소상공인 단체들은 차등 지급이 공약 후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어제 발표에 따르면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 곳인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서 2년간 손실액이 54조 원이다. 이렇게 했고 이제 새 정부 출범 직후에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일단 뭐 구체적인 피해 지원금 액수나 재원 마련 방안 등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그때 후보 시절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는 없고 딱 지르는 거야. 50조 준다. 뭐 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급해서 줘야지 정부가 왜 이렇게 쪼잔하냐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이거 좀 줘야 되겠다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손해까지 다 우리가 정리해서 소급해서 주기는 너무 힘들다는 걸 드디어 네. 깨달은 거죠. 네. 그러면서 28일 날 현재 누적 손실액은 54조 원으로 지금 보이는데 우리가 이거 다 못 주겠다 이렇게 지금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600만 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왔던 소상공인들에게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뒤통수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요,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과 2021년 국내 소상공인, 소기업 약 551만 곳이 정부의 방역 조치로 2년간 손실을 입었고, 그게 54조 원이라고 그랬고요. 그때 당시에, 이 업종별로 또 뭐, 얼마를, 최소한 얼마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막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다 도로함이 타불이 돼버렸군요. 그러면은 돈 직접 안 주면은 이제는 은행 대출이라도 좀 연장해주고
금리라도 좀 깎아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이 이제 이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리의 은행 대출로 바꿔주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 납부를 최당 3개월까지 연장하는 지원안도 같이 내놓기는 그런데 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거 싫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네. 어차피 뭐 그거는 빚인데, 뭐, 조삼모사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좋아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말 했답니다.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결국 사실상 포기한 거 아니냐. 니네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뭐 할 말 없어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뭐 어머니 김밥집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소상공인 지원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 지원 아니에요? 그동안 정부에서 많이 많이 받았어요? 네, 잘 근데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더 많이 준다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뭐 규모도 정확하지 않고 재료 안 나오는 된다니까? 것도 정확하지 않아서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추경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음을 비웠군요.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